안녕하십니까. 스몰 토크쇼 역사 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곳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스몰 토크쇼 역사 가방의 진행을 맡은 저는 MBC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4월 11일 2019년 4월 11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요, 임시정부가 걸어온 100년의 길을 되짚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앞으로 100년까지 살펴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때까지 좀 살아있기도 쉽지 않고 해서 미래도 살짝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다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이끌어주실 제 옆에 계신 귀중한 분들 세 분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어온 역사를 강의해 주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저자 박광일 작가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요, 제 옆에는요, 굿모닝 팝스 MC이자 이야기 인문학의 저자,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너무 짧지만 짧게 조승현 작가님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승현 작가님 옆에 지금 제 옆옆에 자리에 계시죠? 아시아엔 편집장이자 독립기념일로 살펴보는 세계 독립의 역사의 저자입니다. 알파고 신하씨 씨가 자리해주셨습니다. 오늘 멋진 분들 세 분이랑 함께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박광일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광일입니다. 오늘 2019년 4월 11일 딱 100년 전, 그리고 아마 어젯밤쯤이었을 거예요. 2019년 4월 10일 밤에 회의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정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일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것을 27년 동안 이끌어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나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사실은 이번 계기가 제가 좀 약간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네. 그때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의 가문, 네. 하나의 왕가를 가지고 이렇게 리더로 삼아서 따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완전국가였죠, 한국 사람들 그때가.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의 훌륭한 리더를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 아니고, 우리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약간 민주주의 답게 가자고. 근데 갑자기 한국 역사에서 한국인들이 백성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지금은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민주국가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는지를 사실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의 강제합병 당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임금님이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우리가 나라를 뺏겼으면은 상식적인 건 뭐냐면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조선을 다시 세우자라는 게 가장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세계 롤모델이 될 만한 강대국은 대영제국이었고, 대영제국 역시 왕국이고, 독일도 1차 대전 전까지 왕국이었고, 러시아도 왕국이었고,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강대국이 다 왕국인 상황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체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우리 선조들이 그때 선택을 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괜히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얘기 쉽게 설명드리기는 더 어렵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짜로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처음에 선포를 했는데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심심하니까 질문 하나 먼저 시작하고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 공부하면은 의병이 있고요. 독립군이 있습니다. 그 두 낱말의 차이점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의병과 독립군 싸우는 거 둘 다 같잖아. 아니 머리로 싸우는 거. 몸으로 행동으로 싸우는 거. 의병도 몸으로 싸우고 독립군도 청산리에서 몸으로 둘 다 몸으로 싸우셨습니다. 무기의 수준은 조금 뭐 독립군이 높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신분의 차이요. 근데 의병장들이 초반에는 그 양반이었잖아요. 신돌석 같은 이는 평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없죠. 그 낱말을 우리가 같이 썼는데 잘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지금 아까 조승현 선생님, 그 다음에 알파고 신하 씨가 얘기했던 거기에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의병은 나라를 되찾으면 왕이나 황제한테 바칠 겁니다. 우리가 되찾았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쫓아냈습니다. 독립군은 저 나라를 찾으면 우리가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의병과 독립군은 1910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의병 소속이었던 분이 그 다음으로는 부득이하게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독립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겪는 중간에 그 이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갔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갑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대한민국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 1910년, 19년, 20년 이 즈음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마 19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최줄레라는 분의 무덤이에요. 그쵸? 누가 세웠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 옆에 글씨를 보면 남편 김구 세움.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요분은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머니 광락원 선생님. 그 다음에 큰아들인 인. 그 다음에 신입니다. 사실은 신을 낳으면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중국 가서 보면은 그 2층, 3층 집인데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거기에 잘못해서 미끄러지고 다리가 다친 이후로 그게 낫지 않아서 결국은 상해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상해에서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조계지 밖에 있어요. 조계지 밖으로 나가면 김구 선생은 잡힙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조계지 안에 있는 외국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송병영 능원이라는 곳인데 그전에는 팔석교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묘비를 하나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 가족들이 엄마, 부인, 며느리를 찾아간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치한데요. 오늘 얘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묘비에서 더 놀라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 저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리을,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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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디귿달, 치읓, 지읒, 날, 남.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기억날, 죽음. 한 사람의 삶과 태어남과 죽음을 표시한 묘비의 방식입니다. 그쵸? 그런데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한국에서 정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나왔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기억니은 디귿리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거를 대입해서 보면은 4222년 3월 19일입니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 비를 김두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글학자가 세웠어요. 그 당시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치게 그리운
우리 것 가운데 하나였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오른 왼쪽입니다. 대한민국 6년 1월 1일 연대가 바뀝니다. 4222년에 태어난 분, 단기 4222년, 서기로 하면 1889년이 될 텐데 돌아가신 해는 6년입니다. 그 숫자가 확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김구 선생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지 6년, 서기로 치면 1924년이 되는 거죠. 도대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었길래 이제까지 4000년 넘게 써오던 그 연호를 바꾸게 했을까요? 임시정부 얘기를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3.1운동인데요. 3.1운동에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숨은 공로자, 사실은 드러나는 공로자가 바로 독립선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전라도에서는 독립을 선언하는데 경상도에서는 독립을 청원하고 서울에서는 자치권을 주장하면 그거 참 우리끼리도 서로 싸울 일이 생겨요. 그런데 저 독립선언서가 2월 27일, 28일 전국으로 쫙 배포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동일한 선언을. 왜냐하면 저걸 읽어야 되니까. 아주 길어요. 읽는 동안 잡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잡혀가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맨 앞에 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을 넣었겠죠. 왜냐하면 잡혀가기 전에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맨 첫 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은 한자로 적혀 있어서 제가 읽어보면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얼마나 바빴냐면 조선이 뒤집혀 있어요. 활판을 꽂는데 그걸 빨리 꽂느라고 선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선조, 5등은 자의 선조예요. 조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말은 두 글자가 등장하죠. 독립국. 맞아요. 이건 독립선언서니까. 그런데 자주민입니다. 자주민이 뭘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 그게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정치적인 권력을 갖는 거야? 아니야. 그냥 어른이 되면 자주민이 되는 거야. 그거를 정리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독립국가 자주민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이제부터 독립을 이끌어갈 중추기구, 그걸 우리 임시정부라고 하자. 그거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노령에서, 러시아 땅에서, 서울에서, 상해에서 만들어집니다. 각각 특징이 다 달라요. 러시아 땅에 있었던 정부는 힘이 가장 강고 돈이 가장 많고 조직원도 가장 많습니다. 20만 명의 교포를 기반으로 하니까. 상해 한성정부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뽑힌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6년 전, 7년 전부터 고민해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3.1운동이 끝나자마자 3월 중순에 속속들이 상해로 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여기서 우리 뭐 하나 만들자. 이제부터 뭐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훨씬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해에 만들어놨던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3월 20일경부터 정말 멋진 사무소 하나를 설치합니다. 임시사무소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독립 임시사무소.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임시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쫙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다 거의 결정됐어요. 이제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선생님은 뭐하시고 선생님은 뭐하고 선생님은 뭐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4월 10일 마지막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임시정부의 역할은 다른 나라랑 교섭을 해야 되는데 나라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 이름이 뭘까? 거기서 이제 진통을 겪습니다. 고려, 조선. 그런데 그때 신서부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빼앗긴 게 대한민이 찾을 것도 그 대안으로 합시다.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처럼 약간 신선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때는 약간 눅눅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있던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진통 끝에 대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붙이는 두 글자는 너무 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국 두 글자를 써서 우리는 1919년 4월 10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민국이 뭡니까? 왜냐하면 조선시대 영조 때도 보면은 민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 뭡니까? 근데 그거를 또 다행스럽게 이분들이 영어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교포들에게 채권을 팔아서, 공채를 팔아서 그걸로 독립자금을 써야 되니까 그건 영어로 씁니다. 그랬더니 그 영어에 공채 대한민국을 영어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영어 표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리퍼블릭이 뭐죠? 리퍼블릭이 공화국이라는 뜻이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공화국입니다. 근데 공화국이 뭐죠? 선생님. 공화국은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고, 이제 한 명의 왕이 없이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를, 도시국가 형태를 대체로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길 정말 잘했어요. 제가 드릴 설명을 다 했는데 적 왕 대신에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공화정이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귀족과 함께 브루투스 너마저 들어보셨어요? 네. 케사르의 양을 왜 죽였어요? 네, 공화정을 없애고 제정으로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공화정은 사실 귀족의 공화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주나라에서 여왕이라는 왕이 독재를 할 때 그들을 쫓아낸 제후들이 또 나라를 통치를 잠시 합니다. 그때를 공화라고 연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공화라는 말을, 리퍼블릭을 공화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화라는 것이 사실은 귀족의 얘기인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4월 11일 날 발표된 문서입니다. 오늘 상해에서 100년 전에 발표된 문서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10개 조항을 임시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넣을까요? 맨 앞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서 확대를 봤더니 잘 모르겠어서 한글로 바꿔봤더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입니다. 독립운동가의 꿈은 독립이 아니라 독립 이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이 1차 목표이며 최종 목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계신 100년 뒤에 이 모습은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에 선언을 한 것이죠. 위대한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시간과 과거의 시간과 단절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선택한 용기, 그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얽매여서 왕이니 귀족이니 하는 세계 속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과감하게 그 과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마치고 다시 잠깐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맞추지 마세요. 질문이 많은데 어디로 도망가세요? 어쨌든 작가님 강의를 너무 예쁘게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1919년까지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조선사회를 보면 특히 이렇게 지역 갈등, 그리고 종교 갈등이 심했잖아요. 네. 특히 종교 집단들이 서로 사촌 종교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서로 지내지 않고 같은 무슨 뭔가를 같이 안 하는데, 네. 갑자기 조선사회는 지역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화합이 되고 이렇게 뭉치게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무슨 좀 약간 사전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절대로 악수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형제처럼 안아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나요? 네. 1910년 당시 한일병합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결과 속에서 모두가 스스로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했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좀 공화정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 같지만 1886년에 프랑스랑 외교 관계를 맺는데, 프랑스 외교 관계 문서에 굉장히 독특한 나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프랑스를 5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맞출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서는 외교사료관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 대법 민주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불란서라고 부르지만 사실 법국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1911년, 12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펼쳐질 때 우리 신규식 선생을 포함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의 느낌을 봤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선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우리가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00년 남짓된 이름이라는 게 참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막 얘기를 들었는데도 항상 그렇게 써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전에는 조선 사람이 있었고 고려 사람이 있었지, 대한민국 사람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신기했고요. 일단 그분의 성함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을 지은 분이 신서구 선생님이신데, 네. 이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서구 선생님이 그때 나이가 겨우 25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때 임시정부의 독립임시사무소에 있었던 분이 주축이 20대에서 30대입니다. 근데 20대에서 30대라는 얘기는 새로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지금 저도 와세다 대학에 있다가 오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진이라고는 여운형 선생이 86년생, 네, 그 다음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구 선생이 76년생, 안창호 선생이 78년생. 나이 계산은 되게 쉬워요. 100년 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네.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만들어갔다. 그래서 신서구 선생님은 나중에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들을, 특히 언론에 어떤 언론사를 인수해서 민족 언론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패기,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신서구 선생님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많이 알려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쵸.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고요. 지금 조석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당연히 대한민국 아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꼬레아 오라 그러잖아요. 그 꼬레아는 대한제국입니다. 1909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건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서구 선생님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임시정부도 세워졌고 국호도 정해졌고 활동만 남았는데, 이 활동은 상해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죠? 네, 상해에서 시작이 됐고, 사실은 이제 상해에서 시작된 임시정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는 다르다. 네, 왜냐하면 9월달에 통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요 앞에 뭐가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되면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나중에 항주도 가고 광저우도 가고 충칭도 갑니다. 그러니까 공식 호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해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길게, 그래서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유저우 해갖고 충칭해서 하고 45년 이제 11월 달에 광복은 8월 달이 됐지만 요인들이 들어온 건 11월, 12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서 27년의 여정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되게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시기는 상해 시기, 13년 동안. 두 번째는 이동 시기라고 하는 8년 시기.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면 마지막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제 중경, 40년부터 4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정부 답사를 가면 상해 청사를 보고 되게 안타까워해요. 어머 어쩜 뭐 이래 뭐 이러면서 하고, 또 좀 차가운 분은 왜 이런 데서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충칭을 가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 건물이 5개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각각 자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어디에 있었던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상도 확 달라질 것 같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습은 충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7년의 역사를 다 펼쳐봅니다. 답사를 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분도 계시지요. 김구 선생님. 네, 사실은 이 사진은 흥미로운데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한 가족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엄황석 선생님이라고 김구 선생님의 문서를 대표하고 영어, 중국어가 능통해서 항상 옆에 다녔던 그런 분인데요. 그분의 부인인 연미당 선생, 아드님 엄기선, 엄기동 이렇게가 되어 있죠. 일단 여기도 가족이에요. 김의한 선생님, 그 다음에 정정환 선생님, 이분이 지금 거의 나이가 90 가까이 되신 김자동 선생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늘 김구 선생님의 후원자였던 이동영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민필호 선생님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중국 사람이에요. 요렇게 중국 사람이고, 또 요렇게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그만 임시정부 청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32년 상해 홍보공원 의거 이후로 피신을 하잖아요. 피신한 집이 여기예요. 더 좋아요. 여기가 아까 그 사무실보다 더 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죠. 옆에 중국인이 있어서 짐작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이 항주가 포함되어 있는 절강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지입니다.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던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지켜주게 되고요. 사실은 그 연결고리에는 누가 있냐면 이 가운데 있는 박찬익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당시 1932년 당시 중국 국민당 당원이에요. 그래서 장개석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 홍보공원 의거가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의 임시정부 이동 시기는 중국 국민당 정부, 중국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임시정부 역사를 배우면 한국사예요. 그런데 현장 박사 가서 보면 야, 이거 중국하고 겹쳐도 교섭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능해졌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임시정부가 지향했던 것과 당시 중국 정부가 항일, 그 다음에 나중에 반파시즘 전쟁을 하게 될 때 둘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연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혼자 무엇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임시정부는 한편으로는 저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유주라는 동네에 가서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하루 종일 공연을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중국 군인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비용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높였던 과정이 바로 이동 시기가 되고, 그 이동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경 시기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업적을 나눌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니, 심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 지금 이 정부가 수립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랑 이렇게 공식적으로 관계가 네, 이어가고 네. 있는데 혹시 중국 말고는 딴 나라들이랑도 이렇게 좀 약간 교류하고 공식적인 무슨 절차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크게 저기 두 나라가 더 있어요. 네. 한 나라는 소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셨던 노령 정부가 임시정부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닌 정부에서 상당량의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임시정부 요인들을 회의에 초대를 해서 그래서 회의에 그 극동에 있는 대표, 인민대표 회의를 여는데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코민테른의 정책이 그 소위 말해서 좀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동안은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나중에 거두게 되면서 이제 끊기게 되고요. 아주 짧게 프랑스하고 교류를 해서 중경 시기에 프랑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하고 이렇든 저렇든 좀 좋은 인연이 있었던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가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본토에서 밀려났잖아요. 드골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서로 아마 의지하고 지원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해라는 공간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개지가 있고 일본이 못 건드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동양을 식민지화 시키려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진두 기지 같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사실은 홍콩을 뺏은 입장이고 프랑스도 베트남을 뺏은 입장이고 네. 뭐 미국도 그 흑성을 이용해가지고 일본 강제 개방시키고 거기에 들어와 있던 입장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공감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실은 저는 그걸 알고 간 것 같지는 않은데 1912년부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조계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꽤 큰 뭐랄까 협조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했을 때 그 유명한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 경찰총장이었던 경무국장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조계 당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압박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호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32년 상해를 탈출할 때 프랑스 조계 당국에서 먼저 소위 말하는 피신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못 지켜주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에 보면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프랑스가 여기에 조계지 안에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소수 작은 나라의 약소민족의 혁명가들이 와서 머무는 것을 용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도 그들의 하나가 되어서 용인을 했었고 실제 상해 쪽에 뭐가 있었냐면 그 프랑스 조계지는 아니지만 멀리 또 호지민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호지민하고 한때 만났고 나중에 중경에서 만나고 나중에 상해로 돌아갈 때 또 한 번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 대해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고 그 영향력의 배경은 상해 조계지에서의 13년 생활이 아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뭐 임시정부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100년이 흘렀고 100년 전에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냈구나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계속 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좀 낯선 이야기이기도 하고 임시정부? 그래 뭐 100주년 된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작가님께서 좀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을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쏙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대본을 보니까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쏙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역사가 그런데요.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요. 너무 넓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게라는 건 임시정부 하면은 거의 이퀄로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32년까지는 임시정부에 한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석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임시정부 전체를 통할하기 시작한 거는 4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사기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고 이동 시기도 상당 부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넓게 보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요즘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치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세력이 전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 세력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죠. 거기서 목숨 걸고 노동쟁이하고 그 다음에 소작투쟁하고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막 그 지금 자기들 괴롭혔던 그 도사라 그때 도지사를 도사라 그랬는데 그들 막 쫓아내려고 하고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또 무장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항일의용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동북 연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연해주에는 당연히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또 같은 남경 같은 중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명한 그 김구 선생님보다 현상금이 더 높았던 딱 유일한 김원봉 그분이 계속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역할은 독립운동가 중에 한 조직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 정부를 지향했다. 그러니까 독특한 독립운동단체예요. 그리고 그 독립운동단체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조직을 어떻게든지 네트워킹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일부분은 됐지만 일부분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잘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도 보지 말고 너무 넓게도 보지 말라는 너무 좁게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몇 명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넓게 독립운동은 대변하는 거는 그냥 임시정부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당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적당한 시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독립운동 단체하고는 다른 정부로서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중경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시정부 답사가서 깜짝 놀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다 태극기를 두셨어요. 보니까 이제 느낌이 이제 거의 이제 곧 돌아가실 한국하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요 분이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중간에 있었던 박찬익 선생님 나이가 훅 들었어요. 아까 기준으로 치면은 그게 32년이고 이게 45년이니까 13년 사이에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나이가 드셨는데 애석하게도 이분들은 한국하지 않습니다. 남경으로. 지금 저기 충칭 사진인데 남경으로 가죠. 왜 가냐면 국민당 정부가 충칭이 전시수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가니까 다시 서울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부가 남경이니까 남경으로 갈 때 이분들이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갔냐면 이분들이 이른바 주중대사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주하대표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게 필요했냐면 임시정부 요인들은 11월, 12월이 넘어가지만 중국 땅에는 한국 교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들이 신분 보장, 실업 보증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일본군들이 막 들어오면 원래는 포로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 중국군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에서 처형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그 처형하는 일본군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포로들이 들어오면 저분들이 파견돼서 한국 사람 손 들어가 빨리 해서 손 들어가고 빼냅니다. 그래서 신원조화를 해서 풀어주고 그거를 무려 48년까지 저기가 가능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임시정부가 스스로 정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개가 적어도 48년 국共내전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막 전쟁을 벌이는 그 시기 전까지는 저들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45년까지만 임시정부가 아니라 48년까지도 임시정부였다. 이 박찬익 선생님은 저랑 생일이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집안보다는 훌륭한 집안이 반남박 씨, 저 밀양박 씨. 밀양박 씨도 훌륭합니다만. 저분들 뵈려면은 지금,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네, 거기 가면은 임정요인 묘역에 계십니다. 가서 혹시 동작동이라고 흑석동 가려있으면 감사하다고 찾아뵈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임시정부가 했던 가장 큰 성과
인데요. 1943년 11월에 벌어졌던 처칠과 루즈벨트와 장개석이 벌였던 카이로 선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국사교과서의 지식을 다시 끌어오죠. 끌어오면은 한국의 독립을 연합국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이제 독립시키겠다고 확인시켜준다. 그런데요, 그 독립을 확인시켜준 이른바 독일과 일본의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한 사회입니다. 한국. 유일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누구를 독립시켜주겠다 그러면 그게 옆에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예를 들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얘기를 결코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꺼냈겠어요? 이 아저씨가 꺼냈겠죠. 장개석. 그럼 장개석은 갑자기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한국 얘기도 해야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식 의제를 가지고 갔겠죠. 그럼 저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공식 의제를 갖고 가게 된 배경은 네, 맞습니다. 그해 7월 달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저 회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연락하죠. 바로 연락 딱 넣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연락 연결해준 뭐 주가와 오철성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넣었습니다. 중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넣어갖고 미팅을 합니다. 군사위원장이었던 장개석을 만납니다. 다 가요. 임시정부 요인들 막 김구, 김원봉, 지청천, 뭐 조소왕, 안공근, 엄황석 다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이 사람들 만나서 독립 확인시켜달라고. 두려웠죠. 일본이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압니다. 국제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려워했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에게 요구를 하고,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한 진통을 장개석이 겪었습니다. 이 장개석이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 선언이 포함이 됐고, 사실은 이 선언에서 처칠과 루즈벨트는 한국 독립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 이 회담의 호스트는 루즈벨트였고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었거든요. 중국의 도움이 2차 세계대전의 전망을 바꿀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임시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는 동안에 임시정부는 외교만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군인을 만듭니다.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지금 여기 보면 무슨 호텔이라고 적혀있는데 가릉빈관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막 사람들 막 불러요. 그래서 못 모르고 국민당, 공산당 사람들이 와서 막 사인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정식 허락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르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군사위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 뭐냐.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이 주요 인물들, 맨 앞에 있는 주요 인물들 통행증을 발급을 안 합니다. 중경은 전쟁 상태잖아요. 통행증을 발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 임시정부에서 막 사람들을 대서 42년에 인정은 받습니다. 광복군의 존재 인정은 받아요. 그런데 조건을 겁니다. 우리의 지위를 받아. 억울하세요? 속상하세요? 근데 서울에 A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훈련 장소 주고 하는데 그들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임시정부는 독자적인 작전권을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도 달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조건을 겁니다.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여주라. 얘네들이 군대를, 지금 중경에는 한국 사람이 1000명밖에 없어요. 지금 저 군인이 그 여러 지대를 합쳐봤자 800명밖에 안 될 때 늘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라. 안 늘어나죠. 아,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1945년 1월 30일 중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0명의 한국 청년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다 해진 옷을 입고 며칠 굶은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찾아옵니다. 그 대한민국이 바로 어디죠? 임시정부. 그 마당에서 마중을 나온 임시정부 요인들과
거기를 찾아온 청년들이 서로 노래를 부르고 그 사건은 중경 일대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충격이었죠. 저 밑에 안희성에서 수천 킬로를 걸어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고 대한민국을 찾아왔고 그러면 우리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 45년 3월에 드디어 광복군은 자신의 작전권을 찾아서 국내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 외에도 얘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들은 임시정부의 이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이었고 청사였지만 찾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꿈을 쫓게 되고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미완성인 채로 임시정부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저는 세 글자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위대한 미완성. 왜냐하면 그 업적을 이제 우리에게 토스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위대한은 이어가고 미완성은 완성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 사진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잠시만요. 이거. 네. 이분이 아마 이범석 장군님 맞으시죠? 이분, 네. 이분이 원래 중국 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중국 네. 장교들이 친구들이 다 장군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당시. 신성 선생님 사돈이에요. 아 그렇죠. 네, 해방군. 이제 이분이 잠보 전장으로 모시고 다음에 우리 광복군을 장설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임정의 활동을 보면 그냥 이렇게 외교전이잖아요. 네. 너무나 평화스러운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940년대 들어서 이렇게 좀 약간 군사, 네. 무장 중돌 카드를 꺼내는 좀 뭔가 있었나요? 무슨 좀 약간 배경이 있을 텐데 좀 약간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질문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안 받고, 그리고 박수치고 끝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임시정부는 늘 군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군대를 못 만들고 돈이 없어서 군대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40년에 도착하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원을 하냐면 임시정부가 피신을 다닐 때 1년 예산이 5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지금 보이는 아까 그 청사 있죠? 그 1년 집세만 40만 원이에요. 그건 중국 정부에서 지원한 겁니다. 이 정도 돈이 생기니까 한 달에 거의 1년에 한 100만 원씩 군대와 관련된 지원금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안 되면 연합국에 이름 하나 올리는 거. 한국도 우리 연합국의 일원이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했었더라도 1945년 이후에 우리는 우리 역사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또 그렇지만 또 그런 정도로 해주셔서 고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하신 말씀 중에서 등골이 오싹했던 얘기가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되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건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참 등골이 오싹했고 그때 그 열강의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바뀐 걸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즐거운 상상을 하자면 그래서 다행인데 한 가지 더 즐거운 상상을 하자면 그때가 2차 세계대전에 저렇게 많은 열강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우리나라가 광복군을 만들어서 광복군이 일본군이랑 싸워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그냥 독립을 찾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즐거운 상상을 네. 좀 한번 상상은 자유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그 즐거운 상상을 도와주는 자료가 사실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자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한국만 생각을 하는데 임시정부 안에서 좌우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만주든 연해주든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합치자. 그걸 39년에 이 두 분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운 거 인정한다. 계속 싸우자거든요. 그런데 독립을 향해서 나가는 데는 그 정도쯤은 크게 문제 없다. 독립하고 나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 그랬다면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나아졌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먼저 지금의 모습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또 즐거운 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어느덧 강의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또 대본에 있군요, 마무리. 어쩌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 이 그 역사 다방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부채 방송, 생방송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짝 녹화 방송 같기도 하고, 살짝 보이는 라디오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살짝 강의 같기도 하고. 5개 있는데 어려운 건 5개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임시정부 요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뭘 원할까요? 그래서 보통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 보고 독립운동하라고 하고 똑같지는 않다.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이제 그 답사를 가면은 저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너희들 행복해라.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싸웠지만 너희들은 행복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6,000km의 답사 여정을 쭉 쫓아가면서 처음에는 막 논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막 사료 검색해보고, 그런데 중경 계단 위에 섰을 때는 당신들 덕분에 이 길을 쭉 쫓아서 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평화정착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민주화가 되고 경제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27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는 방식. 그래서 그분들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래도 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한 줄 알아야지. 그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너희들 행복해라.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네.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4월 11일 오늘 이곳 서울여광장에서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 그 역사에 대해서 이 작가님의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포스트잇에 좀 남겨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에서 질문 2-3개 정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죠. 물론 작가님 답변해 주시겠죠? 네. 네, 얼굴은 나오셔야 되니까. 여기서 골라보도록 하죠. 네. 이 두 분께서 알아서 딱 포스트잇에서 골라주세요. 우리한테 골라오면 가장 어려운 걸로. 아주 어려운 걸로. 잘 안 읽히는데요. 보세요.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갖고 하나 떼세요. 아이고. 누구 걸까요?
성함은 알 수 있고요. 성함 안 써있네요.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어려운 거 뽑았다. 눈을 감고 뽑아도 어려운 걸 뽑았다.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계획 포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야, 아까 미래 100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아, 누군가요? 누가 질문하셨나요? 미래 100년. 미래 100년을 짚어달라. 아니, 질문만 써놓고 가신 거예요? 어디? 아니 저기 있어요. 아,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질문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뭐였죠? 미래 100년의 계획과 포부가 궁금합니다. 저한테요? 우리 작가님의 미래 100년을 말씀하신 건가?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대한민국에. 네, 제가 이제 임시정부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언제 자랑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광개토대왕, 안시성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야 이거는 쓰다 보니까 이걸 한국에서 만들었어 하는 것들은 지금 뭐 휴대폰 정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이념, 그다음에 민주주의나 이런 시민의 의식들이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서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던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게 김구선생이 백범일지 마지막에 얘기했던 문화로서 세계에 좀 강국으로 남는 모습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쉽게 대답해 주시다니 모든 걸 좀 쉽게 바꾸면 돼요. 쉽게 바꾸면.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알파고 신하시 씨가 이걸로 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황진우 씨. 황찬우 씨. 오, 여기 앉아계시네. 임시정부가 4월 13일에는 첫 번째로 지정되었다가 10일로 바뀌었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11일은 확실한 건가요? 때때로 날이 있는 건가요? 4월 13일로 여태까지 했던 거는 그 언론 보도가 4월 13일로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임시현장 관련된 문서들이나 그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임시의정원 기록을 보면 4월 11일 날 발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 역사를 별로 연구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국가에서 공휴일을 그러니까 기념일을 정할 때 그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재인용을 한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몇몇 분들이 상해 가서 뒤지고 임시의정원 기록 보니까 11일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날 저녁도 얘기가 가능한 게 10날 저녁 10시부터 모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11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와서 작년까지는 13일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11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다른 생일을 했었던 거죠. 너는 출생의 비밀을 이제야 얘기를 하게 되었구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몇 학년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 저런 질문을 하네요. 제가 앞으로 설비서 같은 사람 될 네, 제가 저 친구- 어서요, 진짜. 저 친구를 아는데요. 안 나오나? 네. 여기 계신 분 황학수 선생님이에요. 네. 후손이에요. 이 당시 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맡으셨고 원래는 대한제국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무를 보시다가 남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임시정부에 합류를 해서 중경 시절에는 생계부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황학수 선생님이 하셨어요. 질문할 때부터 좀 불안했어요. 부모님, 어머님과 같이 오셨나요? 네, 그러시구나.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많이 따라다니나 봐요. 우리 학생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그렇군요. 또 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번에 꼭 또 오셔야 되겠네요. 3번 이제 마주치면서. 그때는 밥 사셔야죠. 질문 하나 더 골라주세요. 이번에 직접 뽑으시죠. 네. 네. 저도 그냥 안동 하나. 이거는 하트 말고
네, 하트는 이따가 좀 뽑아주시고. 임시정부의 역할과 활동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고 넘어가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재조명의 노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네. 그러네요. 하나만 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인데요. 독립운동가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저희가 질문을 읽어봤는데 감사 댓글 몇 개만 볼까요? 그러면 자 읽어주시겠어요? 질문 받은 질문이에요. 이거 질문이에요? 아니요. 댓글이죠. 네, 최근에 광화문에 독립운동가 임정윤 그림이 있어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저도 좋아요. 그러게요. 하나. 직접 가서 보셨군요. 알파고 씨가 한번 읽어보시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힘써주신 모든 독립운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네, 저 독립운동가 지금 서울받은 분이 거의 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사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마다 독립운동가가 나오면 화가 나죠. 시험 볼 생각에. 근데 만약에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총 100명이었다. 얼마나 슬플까요, 그날? 지금도 계속 독립운동가는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가 외울 수 없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 시험을 내지 말라고. 예, 이분들이 많은 거를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많은 거를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볼 때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발 독립운동 관련돼서는 좀 시험을 쉽게 내거나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많은 거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좀 힘을 써주세요. 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조승현 씨, 알파고 신하실 씨 모시고 임시정부의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방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주시느라 아까도 고민 많이 하시던데 아주 성공적으로 시간 잘 맞춰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작가님의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짧게 세 분 다 소감 좀 네, 말씀해주세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 대한민국이 처음 태어난 생일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시간 여러분과 같이 하길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파고 신하실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임정수리 10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3.1절도 100주년이고, 근데 저한테는 1주년이거든요. 저는 작년에 한국 오신 걸 기억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방금 전에 작가님도 말씀드렸는데 확대하지 마시고요, 넓게도 보지 마시고, 근데 동시에는 무시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훌륭한 역사이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 된 지 이제 1년 됐는데 이렇게 무거운 자리에 자꾸 초대받으니까 저는 너무나 큰 명예를 느끼고 있고, 보통 외국인이라면 나오는 자리에서 그냥 김치 맛있어 이 정도로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 얘기까지 하니까 나 좀 약간 특별한 외국인이구나, 긍정적인 자비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점을 약간 스스로 좀 자랑하게 해주니까 여기 초대하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저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힘든 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작가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겠구나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분들이 볼 때 지금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또 찍혀있는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랑 집 크기 가지고 비교하고 학벌 가지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불행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오히려 잘못 보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복하라라고 저분들이 저렇게 희생을 했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게 오늘 가장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 19시 19분 1919년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19시 19분에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도 가시는군요. 네, 거기 진행도 제가 끝나고 이제 바로 여의도 광장으로 인스타 팔로우까지 해주실 거 아니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인스타 팔로우 만약에 신청하시면 해야죠. 네. 저 아까 보여준 게 그 독립유공자 후손분이라고 가시나요? 아니, 저는 국가유공자인데. 아, 예. 이렇게 마치고. 국가유공자. 장교를 공부하다가 조금 이제 좀 됐는데. 아, 예. 그래서 너무 오늘 뜻깊은 시간이고,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스몰 토크쇼 역사다방을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